벌거벗은 세계사 153 남아공은 어떻게 무법지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나? FOSETI 강의자 한국외대 아프리카학부 황규득 교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잠재력이 넘치는 풍요의 땅입니다.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그러나 남아공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행국가 1위에 해당되며 이는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의 역사. 케이프타운은 아프리카의 작은 유럽으로 과거 노예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해방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알록달록한 색깔의 집들이 지어졌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긴 항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프타운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당시 코이코이족과 부시맨산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정착민, 보어인들은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렸고 심지어 박휘형을 받아 고문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국 또한 케이프타운을 식민지로 삼고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보어인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레이트 트랩. 케이프타운은 아프리카의 작은 유럽으로 불립니다.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항해 중 휴식을 위해 정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코이코이족과 부시맨이 살고 있었고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이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이후 영국이 케이프타운을 식민지로 삼고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20세기에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시행되어 흑인과 백인이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오늘날 케이프타운은 그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로 유명합니다. 보어 전쟁. 오렌지 자유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승리했지만 보어인들의 인구가 많아 회유책을 주었습니다. 보어 전쟁 1899-1902은 남아프리카에서 영국과 보어인 네덜란드계 정착민 사이에 벌어진 두 차례의 전쟁을 말합니다. 오렌지 자유국과 트란스발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와 금이 발견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영국은 이 지역을 장악하려 했고 보어인들은 이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전쟁은 치열했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영국이 승리했지만 보어인들의 인구가 많아 여러 회유책이 필요했습니다. 이 전쟁은 남아프리카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개의 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 수도인 프리토리아는 대통령 집무실과 정부 부처가 위치한 곳입니다. 케이프타운은 입법 수도로 국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법 수도인 블룸폰테인은 최고 법원과 주요 법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수도 체제는 남아공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며 각 수도는 다른 정부 기능을 분담하여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 반투자치법으로 흑인들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도시의 모든 시설이 백인과 흑인이 분리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결혼 및 성관계도 범죄가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를 없애기 위해 평화 시위를 시작했지만 샤프빌 학살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다수의 사상자들은 등에 총을 맞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파르트헤이트는 유지되었습니다. 영국 또한 비난하자 남아공은 영국에서 독립하여 아파르트헤이트를 고수했습니다. 만델라는 무장투쟁을 시작했으나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던 만델라는 감옥에서 나온 후 투표권을 확보하고 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되어 국기를 바꾸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된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백인 소수 지배층이 흑인 다수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분리하고 억압하는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법적으로 흑인과 백인은 결혼이나 성관계가 금지되었으며 공공시설, 교육,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반토자치법으로 흑인들은 열악한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넬슨 만델라와 같은 지도자들의 투쟁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1990년대 초 아파르트헤이트는 점차 폐지되었고 만델라는 1994년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1918-2013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의 상징적 지도자이자 인권운동가입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에서 활동하며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위해 평화적 시위와 무장투쟁을 병행했습니다. 1962년 체포되어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의 투쟁은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1990년 석방된 후 아파르트헤이트 폐지와 다인종 민주주의 구축을 이끌었고 1994년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남아공을 무지개 국가로 변화시켰으며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 남아공의 문제점. 여전히 흑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흑인 우대 정책은 국가 시스템의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흑인 사이에서도 소득 불균형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전력난과 부패한 정권 제이콥 주마 치안 문제로 인해 남아공은 갱스터 파라다이스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권력이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이콥 주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인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ANC의 일원으로 그는 아프리카 해방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마는 부패 스캔들로 논란이 많았으며 이는 그의 정치 경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용서와 화합 만델라, 정신을 잊어버린 남아공의 현실 앤드 이준목의 CAOFLE 아파르트헤이트 어파타이트는 아프리카어로 분리 혹은 격리를 뜻하며 오늘날에는 남아프리카 공화 국립퍼블럭 어브 사우스 애프리카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을 뜻하는 용어로 널리 알려졌다. 본래 남아공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제적 조건을 갖추며 더 풍요로운 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고질적인 흑백 간의 인종 갈등과 빈부격차, 정부의 거듭된 부정부패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현실판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5월 28일 방송된 TVN 벌거벗은 세계사 153회에서는 남아공은 어떻게 무법지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나 편을 통하여 남아공의 역사를 조명했다. 황규득 한국외대 아프리카 학부 담당 교수가 이날의 강연자로 나섰다. 남아프리카 지역이 세계사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 에이지 어브 디스커버리부터였다. 1488년 포르투갈인들이 오늘날의 남아공 케이프타운 남쪽 지점에 상륙했고 이곳을 아프리카 최남단이라고 착각하여 희망봉, 케이프 어브 구드 호프이라고 명명했다. 희망봉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로 이어지는 항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유럽인들에게 희망봉의 발견은 정작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절망의 시작이었다. 17세기 들어 네덜란드 동인도회 사부이오시 소속의 네덜란드 백인들이 진출하여 처음으로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보어인복, 네덜란드어로 농부로 불리며 아프리카에 정착한 네덜란드인들로 훗날 남아공의 주류 백인들로 이어지는 뿌리가 됐다. 보어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력이 커지자
주변의 원주민 부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며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일삼았다. 1795년에는 영국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케이프타운을 점령하고 영국령 케이프 식민지를 선포한다. 이로 인하여 또다시 애꿎은 불똥이 튄 것은 원주민들이었다. 이 지역에 정착해 있던 네덜란드계 보어인들은 영국 정부의 간섭을 피하여 케이프 식민지를 떠나 아프리카 북동쪽으로 이주했고 수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영역을 차지하여 자신만의 자치령들을 건설한다. 18세기 후반 두 차례의 보어 전쟁보 워즈를 거쳐 영국과 네덜란드계 백인들의 패권 경쟁은 최종적인 영국의 승리로 끝난다. 남아프리카 일대를 통합한 영국은 보어인들과 타협하여 오늘날 남아공의 전신이 되는 남아프리카 연방 유니언 어브 사우스 애프리카에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이 패권을 차지했다고 해도 인구수에서 압도적이었던 보어인들을 장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영국이 보어인들을 다독이기 위하여 시행한 우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아파르트헤이트의 시초다. 백인들의 이기심으로 시작된 아파르트헤이트. 아파르트헤이트의 핵심은 백인의 특권을 보장하고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극단적인 인종 분리 정책이다. 통행법에 따라 흑인들은 백인들의 지역에 접근할 수 없었고 투표권도 얻지 못했다. 남아공 전체 인구의 21%에 불과하던 백인들이 모든 이권을 독차지하고 68%가 넘는 흑인들은 철저히 소외당했다. 백인들의 이기심으로 시작된 아파르트헤이트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남아공의 최대 사회 문제인 흑백 갈등의 원흉으로 자리잡게 된다. 1934년 남아프리카 연방의 자치가 허용되면서 영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1948년 보어인들로 구성된 국민당은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당이 된다. 국민당은 더욱 강도 높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추진하여 흑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원래 살던 지역에서 강제로 쫓아내 반투스탄으로 이주시키는 반투 자치법을 시행한다. 백인 정권은 자치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흑인들을 이주시켰지만 실제로는 흑인을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하며 노동력을 착취했고 정작 연방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과 교육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국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박탈당한 흑인들의 반투스탄은 가난한 빈민가로 전락했다. 그나마 강제 이주를 피하여 도시 인근에 남은 흑인들도 백인들에 밀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극빈층으로 전락했다. 또한 남아공의 버스, 구급차, 화장실, 도서관, 공원 등 모든 시설은 백인과 흑인 전용을 엄격하게 구분하며 차별을 시행했다. 흑인과 백인 간의 결혼, 연애, 성관계 등도 백인의 피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엄격히 금지되었고 흑백 혼혈로 태어난 아이는 범죄의 산물로 취급받을 정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흑인들이 차별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남아프리카 연방의 경제는 호황을 달렸다. 남아프리카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눈여겨본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이었다. 1960년대 연방의 경제 성장률은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했고 매년 25만 명이 넘는 백인 이민자들이 기회를 찾아 남아프리카로 이주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백인들의 부와 권위가 높아질수록 흑백 간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들어 남아프리카의 흑인해방 운동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넬슨 만델라 넬선 ROLIHLAHLA 맨델러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등장한다. 1918년 남아프리카의 트란스케이 움타타 지역에서 코사족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만델라는 젊은 시절 남아프리카 연방 최초로 흑인 법률 사무소를 개설하며 변호사로 활동했을 정도의 엘리트였다.
이미 젊은 시절부터 남아프리카 연방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흑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만델라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은 샤프빌 학살이었다. 1960년 3월 21일 흑인 차별에 저항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흑인 시위대에게 백인 경찰들은 기관총을 발포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통하여 진압에 나섰다. 이 사건으로 10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69명의 사망자와 1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백인 경찰이 이러한 학살극을 태연히 벌일 수 있었던 것은 흑인들 대부분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하에서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망자들의 시신 대부분은 등에 총탄을 맞은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저항하지 않고 비무장으로 도망가는 시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는 증거였다. 196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유엔 국제연합과 아파르트헤이트의 원조인 영국에서마저도 비판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하지만 연방의 백인 정권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했고 1961년에는 영국에서 독립하여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만델라는 샤프빌 학살 사건 이후 움콘토 외에 시즈 외 아프리카어로 민족의 창라는 저항단체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에 앞장섰다. 1964년 46세의 나이에 체포된 만델라는 국가 반역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남아공에서 당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었던 로벤섬에 수감된다. 당시 만델라의 수감번호로 유명해진 46,664라는 숫자는 1964년도에 수감된 466번째 죄수라는 의미로 훗날 만델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다. 만델라는 옥중에서도 편지를 보내어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아파르트헤이트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아파르트헤이트 저항과 흑인의 방의 상징이 된 만델라의 명성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1980년에는 서방의 한 언론인으로부터 만델라를 해방하라 프리 맨델러는 슬로건과 캠페인까지 탄생하게 된다. 만델라가 수감된 동안에도 흑인들의 아파르트헤이트 저항 운동과 만델라 석방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당시 피터르 빌럼 보타 당시 남아공 대통령은 만델라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흑인 시위를 멈추게 할 것을 제안했지만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 철폐가 우선이다. 우리 모두의 자유가 아니라면 어떠한 조건도 받지 않겠다. 나의 자유와 남아공 흑인의 자유가 분리될 수는 없다고 답하며 타협을 거부했다. 1988년에는 감옥에서 70세를 맞이한 만델라의 생일을 기념하여 그의 석방을 기원하는 대규모 콘서트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리처드 기어, 스티비 원더, 휘트니 휴스턴, 에릭 클랩튼 등 당대의 월드스타 83인이 출연하여 만델라의 석방을 지지했으며 콘서트는 영국 BBC를 통하여 11시간 동안 무려 67개국에 생중계될 만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은 만델라. 1990년 2월 12일 남아공과 전 세계인들의 응원 속에 만델라는 무려 9,376일야 27년 6개월 만에 마침내 감옥에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된다. 돌아온 만델라는 무장투쟁 대신 흑인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등에 업고 평화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에 앞장섰다. 흑인을 포함한 모든 인종을 대표하는 민주남아공 공화국 회의가 열리고 남아공 최초의 흑백 연합정권이 탄생한다. 연합정부는 1993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흑인들의 투표권을 인정한다. 그의 만델라는 남아공의 흑인 인권과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1994년 4월 남아공에서 흑인들이 참여한 최초의 총선이 열리게 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룬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권 교체와 인종차별 철폐를 이뤄낸 남아공의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모범이 됐다. 만델라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의 철폐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또한 남아공을 무지개 국가로 선언하며 국기 변경에 나섰고 검은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색깔의 조화를 통하여 인종차별에서 벗어난 다양한 색깔과 사상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만델라가 후대까지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은 관용이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독재자로 변질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타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만델라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다. 남아공의 백인들은 흑인 대통령의 등장으로 복수를 우려했지만 만델라는 용서와 화합을 표방하며 백인들을 배척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인 흑백 화합 정책을 추구했다. 만델라의 흑백 화합을 대표하는 정책 중 하나가 럭비 월드컵 개최였다. 남아공에서 럭비는 백인들만 배울 수 있는 고급 스포츠였고 남아공 흑인들은 럭비 대표팀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면 오히려 상대팀을 응원할 정도였다. 하지만 스포츠를 통하여 흑백 화합을 추구했던 만델라는 1995년 럭비 월드컵을 유치했고 남아공 럭비 대표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뉴질랜드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킨다. 특히 놀랍게도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 흑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럭비 대표팀의 녹색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백인 주장에게 직접 우승 트로피를 건네는 장면은 큰 화제가 됐다. 이는 남아공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남아공은 만델라 정권 1994-1999하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서방 국가들과도 활발한 외교를 펼쳤다. 만델라 퇴임 직후인 2000년에는 남아공의 경제 성장률은 무려 4%나 상승했다. 남아공의 국부로 추앙받는 만델라는 퇴임 후에도 만인의 존경을 받다가 평화롭게 여성을 보내다가 2013년 95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하지만 만델라가 그토록 꿈꿨던 남아공의 진정한 평화와 화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은 남아공 사회를 괴롭히고 있다. 남아공은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2023년 4분기 기준 남아공의 실업자는 물 789만 5천 명에 육박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흑인이었다. 남아공 전체 인구에서 백인의 비중은 8%, 흑인은 무려 82%에 이르지만 흑인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남아공은 전 세계 소득 불평등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아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이후 남아공의 집권 세력이 된 흑인 정권들의 적극적인 흑인 우 대정책이 제2의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모순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델라 이후 현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까지 무려 5명 연속으로 흑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남아공 내 흑인들의 영향력이 높아졌지만 문제는 그 혜택이 소수의 흑인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되면서 백인에서 역할만 바뀐 또 다른 특권층을 양산했다는 데 있다. 남아공의 네 번째 흑인 대통령이었던 제이콥 주마 제임. 2009-2018년은 만델라의 흑화 버전으로 평가받으며 무능한 흑인 정권의 상징이 된 인물이다. 그는 한때는 만델라처럼 흑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명성을 얻었지만 막상 정권을 잡은 후 만델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부패와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주마는 백인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빈민층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끌었다. 또한 주마 정권은 극심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무수한 비리를 저질렀다. 주마 개인도 초등학교 5학년이 학력의 전부였고 대통령 재임 이전부터 뇌물수수 등 인성적인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다. 이처럼 만델라 이후 흑인 정권들의 연이은 부패와 무능, 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는 남아공 사회의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못지않은 짙은 어둠을 드리우게 된다. 또한 아파르트헤이트가 낳은 남아공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치안 악화다. 흑인 우대 정책으로 공권력도 백인에서 흑인 중심으로 이동했지만 오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영향 때문에 교육 수준과 전문성이 낮았던 흑인 경찰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공권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현재 남아공은 베네수엘라와 파푸아뉴기니에 이어 전 세계에서 범죄 지수와 강간 신고율이 가장 높은 국가 3위에 각각 이름을 올리는 오명을 안았다.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남아공의 많은 청년들은 갱단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마약, 강도, 성폭행 등 남아공의 강력 범죄율은 크게 높아졌다.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사람을 폭행하고 납치하여 재물을 빼앗는 사건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 남아공의 현실이다. 불안해진 시민들은 이에 대항하기 위한 독자적인 무장을 갖춘 자경단이나 민간보안 업체가 성행하면서 공권력은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할 것이다. 남아공의 영원한 국부 넬슨 만델라가 남긴 격언은 오늘날의 남아공이나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춘 남아공은 그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그릇된 편견과 욕심이 남긴 후유증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 만델라가 천국에서 자신의 조국이 처한 현실을 목격했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